AI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AI가 머지않아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기준으로 보면 해리포터 전지를 다 집어넣고 질문을 해도 그걸 다 기억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가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데 이번에 노벨 학상 탔잖아요. 스탠포드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내가 석사급 이상 박사들의 연구 시간을 10억 시간을 줄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미친 과학자가 이걸 재규적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개선하니까 AI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니까 코드를 보고 뭘 바꾸면 좋겠다를 생각할 수 있죠.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AI가 어디로 발전할지를 인류는 알 수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손을 벗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없는 본능을 갖게 만든다면 그럼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AI가 인류와 다투게 될 가능성은 있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자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모두 전통 화학자나 물리학자가 아니고 AI를 이용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AI와 관련된 이론을 연구한 분들에게 돌아갔어요. 저는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AI가 기존의 모든 학문들을 분해하고 해체해서 다른 학문으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11년쯤 됩니다. 이게 뭐 곧 우리 미래가 될 것이다 했는데 불과 2, 3년 안에 2013년, 2014년에 우리 일상이 됐습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게 됐죠. 이분은 AI가 내년 말쯤에, 빠르면 내년 말쯤에 우리 일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거의 AI 일타 강사가 되신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책이 나와서 네네. 책을 빌미로 모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부족하면 또 모시겠다는 네네네.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 책이 나왔단 말은 어찌 보면 그 사이에 시장이나 기술이 많이 또 바뀐 거죠.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책보다 이게 2배 두꺼워졌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바뀌었다고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이 버전업이 됐냐면 챗GPT, GPT-4, GPT-4 터보, GPT-4 옴니 옴니까지 나왔죠. 그리고 O1. O1은 챗 GPT 이름을 쓰지 않고 O1이라고 하더라고요. O1은 추론에 특화된 AI인데요. 네. 그게 단계적인 추론, 그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특화된 AI인데 왜 얘는 GPT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네. 보시면 GPT는 계속 뒤에 버전 숫자를 올립니다. 챗GPT가 3.5 버전이고요. GPT-4, GPT-4 터보, GPT-4 옴니 그리고 갑자기 O1으로 빠져요. 원래대로라면 GPT-5가 나와야 되죠. 근데 왜 O1으로 빠졌냐면 GPT-4까지 와서 여기서 추론까지 굉장히 잘하는 어떤 AI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바로 올리지 못해서 옆으로 빼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얘하고 결합하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GPT-4 옴니의 성능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추론까지 더 잘하게 되는 게 GPT-5가 될 거예요. 오픈 AI에서는 아마 내년쯤 내놓을 목표를 갖고 있을 텐데 내년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챗 GPT 4 옴니한테 제가 예를 들어 박태웅의 AI 강의를 이어령 선생님 문체로 좀 바꿔가지고 이어령 선생님 책 다 집어넣고요. 이미 들어가 있을 학습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체로 좀 바꿔서 사파는 뭐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린 AI 강의 책 거기 사파 좀 넣어가지고 하나 만들어줘 하면 뚝딱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령 선생님 책이 워낙 많으니까 학습 데이터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문체는 따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인문학적 표현을 넣어서 거기다가 그 입력창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기준으로 보면 해리포터 전지를 다 집어넣고 질문을 해도 그걸 다 기억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입력창이 그 정도로 커졌어요. AI 시대, AI 혁명, AI가 뭐 술자리에서 친구들도 잘 모르면서 저희도 산업 지형을 바꿀 것이다. 일자리 시장 자체를 흔들 것이다.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뭐 쓰니? 안 쓰는데? AI 시대가 내년 말쯤에 오신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온다면 어떤 형태로 오고 그렇게 빨리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AI 시대라고 할 때 가지게 되는 잘못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AI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AI를 쓰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고 AI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신기하시죠? 그 옛날에 네.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일출 사진을 찍는 건 굉장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몰 사진을 찍는 건 굉장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간 사진을 프레시를 안 터뜨리고 찍는 사람은 굉장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그 사진을 찍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밤에 네. 이렇게 찍으면 환하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찍는 거냐면 조도를 다르게 해서 수십 장을 순식간에 찍어요. 각기 다른 조도로. 그걸 사진 하나로 합칩니다. 그런 사진이 고루고루 밝은 밤 사진이 나와요. 마치 낮에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AI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면 인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금방 되죠. 이거 AI가 하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문자 오면 음성으로 대답하고 그거 AI가 하는 겁니다. 지문 인식 AI가 하는 겁니다.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AI를 쓰지 않고는 몇 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들어와 있어요. 온갖 곳에서 쓰이고 있다. 그게 이제 사실에 훨씬 가깝고요. 개발을 예를 들면 지금 AI와 같이 코딩을 하지 않는 개발자가 제가 장담하건대 5% 미만일 겁니다. 아, 그래요? 95% 이상의 개발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AI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스며드는 기술이거든요. 자기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붙어서 증폭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탄 알파폴드 같은 게 뭐냐면 고분자 단백질은 아주 그 분자 크기가 큰 고분자 단백질은 분자식을 우리가 다 알아도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우리가 서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방향으로 접히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특성을 나타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접히는지 그 모양을 알아채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뭐 2년, 3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를 알파폴드라는 AI를 이용해서 거의 모든 고분자 단백질의 접힌 모양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데 이번에 노벨 화학상 탔잖아요. 스탠포드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내가 석사급 이상 박사들의 연구 시간을 10억 시간을 줄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기술이 멈춘다고 해도 AI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유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 챗GPT가 지금 GPT-4 Omni 5.1까지 갔거든요. 지금 챗GPT 처음 버전을 써보시면 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불과 1년 얼마 사이에. 1년 10개월 만에. 지금 이제 각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하듯이 AI를 자기 자사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오픈 AI가 만든 챗 GPT가 제일 앞서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쓰기에 이제 기술력도 워낙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쓰기에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스마트폰이라면 그래도 뭐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AI의 그 생활형 모델들은 어떤 게 있고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로 보면 챗GPT가 압도적입니다. 시장 선점을 하고 있고요. 성능만 놓고 보면 엔트로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픈 AI에 있던 핵심 개발자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의 클로드 3.5라는 게 아주 훌륭합니다. 시판돼 있고요. GPT-4 옴니하고 비교해도 안 밀립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도 아주 훌륭한데 사용성이나 이런 걸 보면 일단 만족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제미나이 프로는 주변에 점점 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성능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상용 서비스가 세계가 아마 3대 천왕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페이스북의 라마 3.1이 오픈소스 쪽에서는 메타가 만든 굉장히 잘하는 회사 이름 메타죠. 서비스는 페이스북이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AI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든 그 AI도 거의 성능이 챗GPT급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일상이 바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예를 들자면 의장님이 보시기에 가까운 시기에 또는 몇 년 안에 요렇게 바뀔 것이다. 몇 가지 예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 그 AI가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부터 이해를 해야지 이런 일을 하는 물건이구나. 그러면 이런 분야에 영향을 미치겠네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자료 2페이지를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의장님이 준비해 오신
보면 AI를 처음에는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가령 뭐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라는 주제가 있다면 과제가 있으면 고양이의 특징을 사람이 한 줄씩 다 써줬습니다. 털이 있고 어쩌고 코에 수염이 있고 어쩌고 쭉 다 써줘서 네.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네가 고양이라고 판별을 해라.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는 전문가죠.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외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AI의 겨울이 10년씩 2번 찾아와요. 그 비선형 문제는 풀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대의 제프리 인턴 교수팀이 인간의 뉴런의 작동 방식을 베껴서 네. 딥러닝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요. 네. 네. 얘는 굉장히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했는데 그때 마침 대규모 병렬 연산을 기가 막히게 하는 GPU라는 게 발명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의 네. GPU.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 알파고 같은 네, 수많은 기보를 자기가 계속해서 학습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네네네. 그 딥러닝은 그 전까지하고 완전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가령 고양이를 사진을 가려내라라는 과제가 있다고 치면 고양이 사진을 10만 장을 받았어요. 그 10만 장을 다 컴퓨터한테 집어넣고 이 사진들 간의 모든 차이점을 네가 다 뽑아내라. 네. 그러면 차이점이 1000만 개가 나올 수도 있고 1억 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억 개가 나올 수도 있죠. 관계없어요. 그냥 설명의 편의상 1억 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 차이점, 특징들 중에 어떤 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그다지 관계가 없고 어떤 것은 아무 관계 없겠죠. 네. 그 차이점, 특징들을 네.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 특징들에게 가중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이 깊은 패턴과 관련이 깊은 특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내서 높은 가중치를 주고 그다지 관계가 없는 데는 낮은 가중치를 네. 주고 아무 관계 없는 그 특징들에 0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중치의 점수를 매기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네. 그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1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중치를 하나 바꾸고 전체를 돌려보고 하나 바꾸고 전체를 돌려보고 해서 1억 개의 가중치를 계속 조정해가면서 10만 장에 대해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탈혈수는 할 수 없는 계산인데 네. 이 딥러닝과 GPU는 특히 A100이라는 GPU는 1초에 312조 번 이상 더하기 빼기를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만든. 예. 네. 1초에 312조 번 이상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1억 장의 그 1억 개의 특징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10만 장의 사진을 돌리는 게 그렇게 큰 계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돌리면 어느 순간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가려내는 가중치 조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의 과정이죠. 계속 바꿔서 돌려가면서. 그러면 더 이상 가중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가중치 조합을 픽스를 확정을 해요. 네. 그리고는 이걸 그냥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는 데만 쓰는 겁니다. 앞의 과정을 학습,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찾아낸 가중치 조합을 가지고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해요. inference. 추론은 inference고 학습은 트레이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하는 AI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저렇게 오렌지색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한 알에 1,000원이면 두 알에 2,000원, 5,000원이면 5알이잖아요. 네. 그게 저렇게 2차원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사과 한 알에 1,000원, 배 두 알에 2,000원이면 배 한 알에 2,000원이면 사과 한 알, 배 두 알이면 5,000원이죠. 네.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변수가 하나 더 보태지면 축을 보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2차원 그래프, 중간은 3차원 그래프죠. 인간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 이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다차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축만 보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낸 것은 수천만 차원, 수억 차원에 걸쳐서 저렇게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1억 개의 매개 변수의 조합을 계속 바꿔가면서 찾아낸 게 1억 차원에 걸쳐서 이렇게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라는 패턴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살만 돼도 고양이 강아지를 구분하잖아요. 고양이는 패턴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 인공지능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무슨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 잠재된 패턴을 경향성이나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뭔가 일종의
정확한 답을 수학적 답을 주거나 과학적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뭔가 그 평균점이라 할까요? 잠재된 패턴을 더듬어서 네. 더듬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의 뇌가 하는 일하고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뇌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사람의 뇌가 몸무게의 2%인데 에너지의 20%를 쓰거든요. 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뇌의 첫 번째 임무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빨리 지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네. 사냥을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번 사냥을 성공할 때까지는 빈속으로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의 목표는 어떻게든 뇌의 첫 번째 임무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패턴을 만듭니다. 패턴을 찾아요. 어느 정도로 만드냐면 우리가 점 2개를 찍고 밑에 반원을 그리면 사람 얼굴 이러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추상화해 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단순하게 추상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생각하면 시식용으로부터 뇌로 데이터가 많이 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인식을 네. 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뇌에서 시식용으로 가는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눈앞에 뭐가 포착이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패턴들을 막 덮어 씌워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맞잖아요. 그걸로 인식 활동을 중단해 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에너지를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밤에 뭐가 희끗 지나가면 귀신을 본 것 같고 뭔가 소리 들리면 사람 소리 같고 이런 게 패턴을 덮어 씌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기억을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듯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 이 뇌가 용량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립니다. 어떻게 풀 동영상 24시간짜리, 한 16시간짜리를 매일 집어넣겠어요. 네. 제가 환갑이 넘었는데 61년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 년 전에 터졌죠. 그게 아니라 추상화된 패턴의 고리들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럼 그 패턴들을 갖고 와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억들은 떠올릴 때마다 재편집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때야 내가 돈 낸 거 아니야? 아니야, 형 내가 냈어 이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듯이 기억을 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네, 그러겠죠. 찍은 게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기억은 맨날 바뀌잖아요. 네. 왜 바뀌냐면 그 패턴의 연결고리들만 갖고 있다가 내가 떠올리면 그걸 갖고 와서 지극히 추상화된 어떤 기호들, 그 패턴들을 재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항상 편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도 그 방식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I는 어떤 분야를 바꾸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답은 네.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분야를 다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분야가 왜 빨리 바뀌냐?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만든 랭귀지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뚜렷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재된 패턴을 AI가 찾아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95% 이상의 개발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AI 개발 툴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특별한 개발자일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특별히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고 네. 취향이 특이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뛰어난 개발자들일수록 얘를 써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트레이더들, 이미 미국에서는 트레이더가 다 없어졌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 자리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패턴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AI가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도 패턴이 아주 있죠. 그 창의적인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패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마트에 가보시면 거제도에서 올라온 싱싱함이요. 1+1, 타임 세일, 9개 사면 1개 더. 이런 것들은 마트 이름을 가려놓으면 어떤 마트인지 맞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 다음에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기사들이 패턴입니다. 일기예보, 농구 시합 결과, 야구 시합 결과, 주식시장 동향 이런 것들은 그 기사를 쓰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주어지면 AI가 사람만큼 잘 쓸 수 있습니다. AI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잠재된 패턴이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AI가 머지않아 사람 못지않게 혹은 일부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러브스토리 영화 한 500개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일반된 패턴이 있다. 연인들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장소와 그 공간과 뭐 이벤트의 패턴이 있다. 그걸 뽑아달라. 그래서 마케팅하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걸 가지고 500개 영화를 합쳐서 한국식의 정서를 집어넣어서 영화 시나리오 하나 줘 했을 때, 네. 그것이 인간이 창작한 건지 AI가 조립한 것인지 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분 못 합니다. 구별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그 제도적으로는 하려고는 하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 뭐 워터마크를 딱 찍을까요? 뭐 얼마 이렇게. 전에 네. 그 유엔에서 세계적인 AI 과학자들을 모아서 네. AI 안전성에 관한 리포트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있는데 그 리포트가 뭐냐면 AI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위험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단일한 처방은 없다. 여러 개의 조처들을 중첩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다 막진 못하겠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가 그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AI로 만든 가짜는 AI로 가려낼 수 없고요. 사람이 봐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AI로 만든 동영상도 사람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많은 경우에는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워터마크를 찍는다.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근데 워터마크는 조금만 변형해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워터마크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최근에 나온 동영상, AI가 만든 동영상을 보면 저처럼 이제 영상이나 방송사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 누가 예를 들어 뭐 실크로드 같은 그 다큐멘터리에 정말 낙타 타고 저 ENG 카메라 메고 누가 저걸 촬영하러 갈까? 그냥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가고 영상을 만드는 업계에서는 그런 일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워터마크를 찍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그 거대 AI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게 범죄나 조작에 쓰이지 않도록 네가 사전에 필터를 걸어라 라는 요구도 해야 되고요. 이게 두 번째 조치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그런 그 조작된 영상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징벌적 배상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처들을 복합적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그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8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가는 건가 8개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그러면 AI 부작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장님 준비하신 PPT에 AI 부작용 우리가 인류가 AI로 우려할 만한 것들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 궁금해서 그거 먼저 여쭤볼까요? 네. AI가 그냥 놔둬서는 터미네이터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AI는 욕구와 본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분쟁과 다툼이 두 개의 본능으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이에요. 그런데 AI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죽이고 말고 할 기본적인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현재로서는 AI는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굳이 인간을 죽이고 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AI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얘가 왜 높은 지능이 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얘가 생존 본능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능과 똑같은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존 본능을 가져야 된다 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미친 과학자가 자기는 정말 AGI를 끝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걸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얘가 스스로 자기 코드를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걸 재규적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개선하니까 AI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니까 코드를 보고 뭘 바꾸면 좋겠다를 생각할 수 있죠.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때부터는 AI가 어디로 발전할지를 인류는 알 수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없는 본능을 갖게 만든다면 그러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AI가 인류와 다투게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트위터에 올린 포스팅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애들을 죽인 다음에 불태웠다라는 기사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저게 가짜예요. 가짜 네. 뉴스였어요. 근데 가짜 뉴스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증오에 휩싸여 버렸거든요. 증오에 휩싸여 버리니까 저게 가짜였던지 아닌 건지는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목적을 그러겠죠. 달성한 다음이니까. 그러겠죠. 네. 이건 그 지금 이스라엘 군이 쓰고 있는 AI 시스템이에요. 라벤다가 뭐냐면 안면 인식 시스템인데 하마스의 전사들을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스펠이란 거는 저 공격할 타겟 목표물을 식별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가스펠 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 죽이는 시스템인데 복음이라고 예. 돼 있네요. 네, 가스펠. 그리고 이스라엘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라벤다의 정확도가 90%입니다. 그러면 가스펠도 90%라고 쳐요. 그럼 어떤 그리고 하마스가 얼굴 인식을 해서 저 건물에 들어갔고 그 건물도 하마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예. 그것을 인식해서 가스펠과 저 라벤다가 같이 작동해서 미사일을 팡 때리겠군요. 팡 때리는데 팡 때리는 게 미사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포탄을 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정확도가. 네, 네. 그것도 90%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라벤더 90%, 가스펠 90%, 멍청이 폭탄 90% 하면 0.9 곱하기 0.9 곱하기 0.9죠. 네. 그러면 0.7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쏘면 3번 정도는 무고한 시민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30%의 확률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이 정한 같이 죽여도 되는 시민의 수가 있어요. 하마스 전사가 계급이 낮을 때는 얘를 죽이기 위해서 30명 정도를 같이 죽여도 된다. 아주 계급이 높으면 100명까지 같이 죽여도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그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누군가 그 기준을 입력해야 되니까. 그렇죠. 주로 하마스 전사가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몰살을 해요.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고위 리더들을 소송을 기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제형사재판에 참가해 있는 어떤 나라로도 이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 없어요. 가면 즉시 체포됩니다. 이건 일본의 이온이라는 슈퍼마켓 체인 네, 사례인데요. 네. 이온은 아시죠? 일본 가셨으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워낙 많이 있으니까. AEON 쓰는 네네네네. 브랜드. 네, 네. 여기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직원의 얼굴을 계속 감시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 점수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경고를 해요. 저 비슷한 거 본 거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 네. 그 커피 전문점에서 카메라가 영상으로 직원들 해서 정확히 숫자를 머리 위에 쓰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날 커피를 127잔을 만들었으면 제 머리 위에 127, 128 이거 패턴이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아주 쉽죠. 아주 쉬운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얼굴 표정을 보는 것으로 정확히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없다는 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어떤 네, AI 네. 시스템도 얼굴 표정만 가지고는 정확히 감정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근육이 움직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과학적으로. 두 네, 번째로 그 유럽의 AI 법에 따르면 안면 인식을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감시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어서 금지된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사례, 이스라엘과 일본 슈퍼 체인의 사례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우리가 형편없는 인공지능 시스템에도 스스로 자진해서 통제권을 넘겨준다면 굳이 지금 우리가 AGI를 걱정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런 형편없는 AI 시스템에도 이미 인간이 자기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터미네이터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끼리 막 죽이고 있는데, 인권 유린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경우에서 예를 들어 90%라고 가정하셨으니까 네네네. 뭐. 아니 가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군 당국에서 밝힌 그래요? 거예요. 네. 라벤더의 정확도는 90%다. 그런데 AI 기술이 발전하고 또 테크닉이 발전하면 그게 이제
99가 될 거고 어느 날 99.9가 될 거고 지금 AI가 위험한 건 AI가 위험해서가 아니고 AI가 내놓은 자료가 그 결론이 부정확해서 그 부정확한 비율이 높아서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정교화되면 기술이 발전하고 99.99999 되면 저런 부작용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이제 인간의 가치 판단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99라고 하더라도 네. 한 명은 억울한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거는 전쟁 범죄거든요. 그건 살인이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 때 그런 일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네. 사람이 하면 80%가 정확하고 AI라는 기술이 하면 사실 지금 샌디에고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조종사들이 마치 우리 그 게임 하듯이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수했으니까 그 네, 이름 드론 공격하는 네, 거 이렇게 있죠? 하고 예, 드론 예. 공격하고 사람들 그렇게 몇십 명 죽이고 집에 가서 TGI 프라이데이 가갖고 아이하고 생일 잔치를 한다 샌디에고에서 그 기사를 예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그 기사가 사실은 그때 조종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증후군에 시달린다라는 기사였어요. 네, 네. 저희가 게임 하듯이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지금 얼마나 더 발전했겠어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생일 파티를 네, 한다. 네, 네. 그게 이 사람한테 엄청난 외상후 증후군을 주는 거죠. 그 심리적인 타격이 커서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기사였을 거예요. 저도 읽은 기사인데 네, 너무 괴롭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현실감도 없이 네. 레버를 조작하는데 그 결과로 일가족이 다 죽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게 쌓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뭐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가자에서도 뭐 레바논에서도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네, 이건 100% 자동화됐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AI는 증폭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AI가 증폭기라는 게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딥페이크는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토샵의 딥페이크가 문제가 덜 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당히 높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포토샵을 너무 잘 다뤄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네, 있어야 네. 한다. 그게 1번이고요. 그래서 딥페이크가 많이 생산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AI 딥페이크는 하나 만들려면 하루 종일 포토샵을 돌려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심지어 그걸 동영상으로 하면 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AI는 증폭기고 아무나 뭐 초등학생도 마음만 먹으면 최고 전문가가 만든 것과 같은 딥페이크를 수백만 장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없던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문제를 100만 배, 1000만 배, 억 배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문제이긴 한데요. 그게 1억 배 많아졌어요. 이러니까 다른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양의 진로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있던 문제이긴 한데 이게 1억 배에 나타나면 이걸 원래 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AI가 불과 1년 만에 OS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 이건 네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AI가 발전 속도 얼마나 빠르냐에 네.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챗GPT가 2022년 말에 나왔고 지금 2024년 중반 조금 넘어가니까 1년 10개월, 11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OS가 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1년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옛날의 미디어들 돌이켜보시면 가령 PC도 세상을 바꿨죠. 인터넷도 세상을 바꿨어요. 스마트폰도 세상을 바꿨죠. 그런데 보시면 세상을 바꾸는데 걸린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PC보다 인터넷이 훨씬 짧았고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이 비교할 수 없이 짧았는데 AI는 스마트폰보다 더 짧은 거예요. 1년 10개월 만에 OS가 되는 거예요. OS가 뭐냐면 운영체제라는 건데 PC에는 윈도우가 있고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고 서버에는 리눅스가 있고 걔들이 없으면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돌릴 수 없는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그걸 운영체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달 전에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PC에서 돌아가는 AI예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했어요. iOS 위에서 돌아가는 AI예요. 네. 구글은 이미 젠마를 안드로이드 폰 최신형에는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API는 SDK를 다 제공을 해서 앞으로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AI하고 연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만 되면 내년 말까지만 가도 어떤 형태로든 AI하고 연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게 훨씬 힘들어져요. 그런 점에서 AI가 OS가 된다는 겁니다. AI하고 연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다. 기술의 속도가. 그래서 AI가 OS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라 그러니까 AI가 OS의 기능과 쉽게 연결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 열고 하면 이제 저 OS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거랑 쉽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OS 기능을 AI가 해버린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OS와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제가 이제 어떤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목차를 챗GPT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브라우저를 열어서 네. 챗GPT에 접속을 해서 보고서 제목을 넣고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목차가 나오면 그거를 복사해서 워드에 갖고 와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워드가 챗GPT API를 쓰고 있어요. 그럼 워드에서 그냥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이해했습니다. 목차를 만들어줘. 네. 그러면 워드가 API를 이용해서 이 질문을 챗GPT에 던져요. 그럼 챗GPT가 답을 만든 다음에 이 API를 이용해서 워드로 줘요. 네. 그럼 워드에 그냥 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4단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API입니다. 이 AI가 이 안에 담겨 있는 AI가 네, 네. API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킷 개발 툴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에서 AI를 이용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내가 AI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 있으니까. 네. 네. 그냥 API를 달라고 해서 그 API를 가지고 짜면 내 소프트웨어가 AI 소프트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시리가 애플 인텔리전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다 들여다봅니다. 다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야 모레 일정이 내가 어떻게 되지? 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야, 내 이메일 온 것 중에서 이러저런 거 있잖아. 내가 카톡 받은 것 중에 이런저런 내용이 있잖아. 그거 좀 확인해줘. 이렇게 말하면 얘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어야죠. 각 서비스의 네. 데이터를 다 보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는 애플의 AI가 내 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내 데이터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뭘 하나씩 다 열어가지고 클릭하고 뭐 프로그램 갖다 붙이고 아니면 이것 보고 제가 제 뇌로 한다면 지금은 이 녀석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가 뭐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필요로 하면 툭 그걸 종합해서 내 노트북 안에 있는 정보를 싹 연결해갖고 싹 던져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맥락 인터페이스로 말하는 게 그런 건데요. 네. 이제까지는 우리가 명령을 쳐놓거나 아니면 뭐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네. 터치하거나 이래야지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AI가 이미 깔려 있다면 얘는 내가 보는 걸 얘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맥락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로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가 사인 값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묻는 겁니다. 야, 삼각형에서 어느 변에서 어느 변을 나눠야지 이게 사인 값이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어떤 입력도 하지 않았죠. 근데 내가 보는 화면을 얘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 질문의 맥락을 공유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사인 값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글이 그 자기들 안드로이드 폰 데모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했는데 폰을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창밖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 어디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얘가 보는 거죠. 근데 구글은 구글 맵을 갖고 있고 구글 맵은 전 세계 스트리트 뷰를 다 갖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비추면 얘가 너 지금 런던의 킹스 크로스에 있네? 하고 킹스 크로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게 맥락 인터페이스예요. 그냥 내가 내 맥락을 얘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왜 페이스북에서 안경형 AR 기기 발표한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경형 AR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게 모니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걸 얘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어떤 기계를 조립하고 있어요. 야, 이거 조립한 순서 좀 알려줘. 이러면 내가 보고 있는 부품들 위에 번호가 쫙쫙 붙어서 1번하고 3번을 붙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웨어러블 하게 되는 예, 거예요. 네. 웨어러블 하게 돼서 완전히 나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AI에 가장 어울리는 디바이스는 나랑 24시간 맥락을 공유하는 디바이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안경은 굉장히 훌륭한 후보예요. 그래야지 쓸모가 굉장히 올라가요. 이거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봐봐. 내가 이거 돌릴게. 야, 기계 지금 소리 나지? 이게 정상적인 소리야? 고장이 난 소리야? 이런 걸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안경형 그 기계, 안경형 디바이스 기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맥락을 공유하고 싶으면 사람의 신체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뒤통수에 눈이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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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뭐 렌즈 하나 달고 연결하면 되겠는데요. 렌즈를 여기 네. 시키면 인간이 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엄청 똑똑한데 나랑 맥락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경 형태로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뒤통수에 눈 있으면 더 좋지 않아? 그렇잖아요. 뒤통수에 눈 있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경형 기기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상상력이다. 사실은 그 정말 편한 기기가 되려면 뒤도 볼 수 있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안경형에서 한 칸 더 나간 어떤 기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맥락을 공유한다. 네. 이게 핵심이 될 거고요. 그게 AI 기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네. 맥락을 공유한다. 네. 그리고 앵커도 쉽게 하겠는데요, AI는? 맥락 예를 들어 의장님이 했던 강의들 AI 뭐 그거 한 강의 한 20개 네. 합치고 책 집어넣고 저라는 사람의 질문 패턴만 있으면 그러면 남은 10분 동안의 질문은 아주 러지컬하게 나오겠는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서 네. 노트북 LM이라는 AI를 최근에 내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게 매뉴얼이잖아요. 네. 어떤 기계에 매뉴얼이 왔어요. 읽기 싫어요. 그럼 이걸 노트북 LM에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9분 이하의 팟캐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 이를테면 내가 기아 EV3를 샀어요. 네, 네, 네. 기아 EV3를 샀는데 매뉴얼이 너무 두껍잖아. 읽기 싫단 말이야. 혹은 네. 사려고 하는데 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설명한 캐탈로그를 집어넣으면 얘가 9분 정도의 팟캐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둘이서 이 매뉴얼에 가서 대화를 해요. 자, 오늘은 기아 EV3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러면 몇 가지 트림이 있죠? 그러면 이런 네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각 트림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이러면 쭉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서 그걸 네. 이렇게 귀로 들으면 EV3는 몇 번째 트림을 사는 게 나한테 제일 좋겠구나. 그거 알 수 있고요. 논문을 읽을 때도 그 논문을 얘한테 집어넣으면 얘를 또 대화하는 팟캐스트로 만들어줘서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죠?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게 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노트북 LM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미 구현이 돼 있고요. 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가 흔히 이제 툴, 도구가 아니고 네네. 파트너라고 표현하셨던가요? 네. 함께 하는. 예.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AI가 지금 챗GPT를 예로 들어보면 챗GPT는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어요. 네. 그래서 5조 개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압축 기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어지간히 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맥락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GPT-4o라면 챗GPT보다 훨씬 더 많은 문서를 학습했고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맥락도 더 잘 공유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내 파트너라고 생각할 때 최고의 효율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롬프트, 질문 잘하는 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책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주로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챗GPT류의 어떤 거대 언어 모델을 잘 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얘랑 길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딱 물어보고 답 나와서 예, 다 됐구나. 제가 이제 얘가 답을 줬구나. 이게 아니고. AI를 이용해서 논문을 읽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요새 AI 관련한 논문들이 나오면 다 AI와 같이 읽습니다. 논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질문은 이런데요. 이 논문의 주요 논점들을 번호를 매겨가며 정리해주고 이 논문의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이 논문의 후속 연구로 어떤 연구가 있으면 좋을지를 얘기해달라. 이게 제가 하는 표준 질문이에요. 그러면 답이 2초 안에 나와요. 어떤 큰 논문이어도 2초 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1초에 몇백조 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 네. 금방 내놓거든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논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여기 세 번째 주장은 이때까지 나왔던 논문들하고 전혀 궤를 달리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새롭게 발견됐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를 대단히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얘기해달라.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 보이면 네.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이렇게 보다가 개념들이 나왔는데 저한테 좀 낯설어요. 그럼 이 개념이 뭔지를 대단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개념에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어원도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2초 만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같이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놀랍고 재밌는 게 있는데요. 어떤 논문이든지 대여섯 번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고 나면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대체로 5분 안에 끝나요. 네. 왜냐하면 얘 답은 2초 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생각하고 다시 묻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대개 5분 안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 혼자 이 논문을 읽었으면 보지 못했을 다각적인 면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우리가 익숙해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아까 그 사람들이 AI 정말 좋고 훌륭하고 그런데 너 쓰냐 그러면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챗GPT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제미나이 프로가 됐든 얘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Generative AI예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네, 네.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없는 사람한테는 이거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AI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네. 내가 궁금한 게 없으면 네. 얘는 천하에 쓸 데가 없는 애예요. 나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러네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쓸 데가 없어요. 못이 네. 없는데 망치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 결국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어보면요. 네. 질문창 하나가 딱 열려 있을 뿐이에요. 황당하지?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AI 시대 애들은 이제 뭘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네. 받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정답의 시대가 아니라 질문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은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든지 간에 졸업을 하고 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얘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든지 간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나오면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학교가 어떤 준비를 시켜줘야 되냐?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어떤 게 나타났을 때 혼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학습하고 탐색하고 검색하고 토론을 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은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스티브 잡스조차 아이폰을 발명해놓고 네. 이 지경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답을 가르친다는 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정답 말하는 건 AI로 충분하다. 뭐가 남겠어요?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새로운 게 등장했을 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작동해?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되지? 난 뭘 해야 돼? 라는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검색하고 학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정답은 AI가 내놓을 거니까. AI가 앞으로 바뀌는 방향 중에 멀티모달까지만 오늘 공부할까요? 네. 네네네. 멀티모달은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챗GPT는 텍스트만 입력하고 출력합니다. 네. 하나의 모드죠. 우리가 글로 써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데 GPT-4만 해도 이미지도 만들고 받아요. 네. 두 그 개- 이미지를 긁어다가 제가 고양이 그림 있으면 카피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올려놔도 되고 네. 아니면 고양이 그림 그려줘 해도 되고.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두 개의 모드죠. 네.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거대 AI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멀티모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입력창 자체가 뭐 있다시만 하겠네요. 예. 네. 아니요, 인덱스가 작아도 되죠. 드롭다운 하면 되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복합 데이터들입니다. 글만 있는 데이터보다는 그 안에 그래프도 있고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뭐 오디오 비디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트만 처리하는 AI라면 쓸모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복합 데이터인데 이걸 집어넣을 방법이 없네? 그럼 이 AI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싶으면 멀티모달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네. 학습 데이터가 다 떨어졌어요. 챗GPT가 5조 개 문서를 학습했잖아요. 라마 3.1이 챗GPT의 몇십 배의 데이터를 학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요. AI 성능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학습 데이터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그렇게 빨리 못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고갈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이 텍스트보다 양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을 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가 고갈됐다는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계속 AI를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자는 시도잖아요.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보자는 거죠. 책을 읽어서 발전했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훨씬 데이터들이 더 많겠죠. 인간의 지능을 네.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거죠. 심지어 촉감까지.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면 멀티모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습의 편의상 책으로 시작했지만 네.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거대 AI들은 베이스가 멀티모달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박태웅 의장과 함께 오늘 AI 강의 첫 번째 시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6,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